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10월 1일 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고 유튜브나 다른 광자에서 발표하시는 분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게끔 발표를 하셔가지고 제가 좀 명쾌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기 위해서 이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좀 저 나름대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의 견해, 그리고 과연 집값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또 약간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월 1일 발표한 것은 새로운 대책이 아니고 기존에 발표했던 데 대한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많은 발표를 했고 그에 대해서 약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칠 부분이 있겠다 해가지고 보완하는 방안을 발표한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보면 보완 방안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으셔야 왜 보완 방안 대책이 이런 게 나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발표한 이유로서 정부에서 볼 적에는 전국적으로 안정세다. 전국적으로 안정세다. 그런데 서울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이쪽에 관심 가지신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정부에서 말하는 전국적으로 안정세인데 서울을 중심으로만 국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 동감을 하시나요? 어쨌든 정부에서 이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는 다음에 있습니다. 먼저 이 표를 보시면 자, 제가 포인트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적에 2019년 1월 달에 마이너스 0.15, 그 다음 2월 달에 마이너스 0.12, 마이너스 0.16, 0.21, 0.16, 0.13, 0.09,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상승세를 한다는 것은 하락세로 가다가 서울을 보니까 2019년 1월 달에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 0.22, 0.18, 마이너스 0.01, 0.04였다가 7월 달에 되니까 플러스로 돌아서서 0.07, 8월 달에 0.14가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상승을 한다. 다 마이너스로 가는데 왜 서울만 갑자기 7월, 8월 돼가지고 플러스로 돌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걸 그래프로 보시면 다음과 같아요. 자, 쭉 보면 강남 상구 주간 아파트 가격을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마이너스였다가 탁 되니까 이렇게 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박스 안을 보면 마이너스였던 강남 상구 주간 아파트 가격이 플러스로 올라오는 순간이죠. 그리고 강북 14구도 보면 쭉 마이너스 밑에서 발발발 기다가 이것도 탁 채고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여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거래량이, 그러니까 주택 거래량이죠. 점차 회복세를 띠고 있다.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갭 투자 이상 거래가 의심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자, 어떻습니까? 서울 거래량이 회복세가 있다는 얘기는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많이 거래가 된다는 얘기는 호가보다 높은 가격, 호가만큼 되는 가격에 살려는 사람이 자꾸 생기고, 그리고 갭 투자라는 게 뭐죠? 전세를 끼고 이제 주택을 사는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실거주라기보다는 부동산 투자 세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얘기하는 투기 세력이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그리고 이런 거래가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뭔가 투기 조짐이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보시면 서울 월간 주택매매 거래량을 보면 5년 평균과 대비해 볼 적에 3월 5,600, 4월 6,900, 5월 8,000, 6월 8,900, 7월 12,000, 8월 13,000 이렇게 팍팍 뛰는 거예요. 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이렇게 라인을 보면 5,600이었다가 쭉 가면 거의 3월 달에 비해서는 2배가 넘게 거래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남 4구도 보면 887, 1034, 1400 하다가 7월 들어가지고 2655, 8월 달에 3일, 5일이니까 야, 7, 8월 돼가지고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냐?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뭔가 지금 다시 투기 심리가 살아나가지고
뭔가 투자를 하든지 투기를 하든지 하려는 사람이 오르는 거 아니냐. 그러면 곧 이게 뭐죠? 집값 상승을 오르니까 정부에서 긴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승계해서 매수하는 갭 투자 비용도 증가를 하기 시작했다고 보여요. 서울 같은 경우에 갭 투자 비용도 3월 46.3, 4월 47.3, 5월 48, 6월 52.9, 7월 52.4, 8월 57.8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강남 사구도 마찬가지로 55.6에서 7월 60.5, 8월 63.8식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7, 8월에 돼가지고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상거래 의심거래 건수가 있습니다. 이상거래 의심 건수가 뭐냐면 원래 주택은 자기 돈으로 사야 되는데 자기 돈으로 사지 않고 남한테 많이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하냐. 왜냐하면 강남 같은 경우는 거래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자금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30억짜리 아파트를 전부 30억을 빚어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30억짜리 중에 한 20억을 빚어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이건 좀 통상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는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런 게 왜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부동산 투자에 기재여 가지고 내가 30억을 하나도 돈을 안 들이고 남한테 빌린 돈만 가지고 난 자신 있다. 이자 주고 나 하더라도 내가 튀겨가지고 남길 자신이 있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부모가 자식한테 사주려고 정여세로 들키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정여세 내더라도 사주려고 하는 걸까요? 이거는 갭 투자 비중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자꾸 정여세까지 내더라도 부동산을 자녀한테 일찍 물려주려는 게 유행처럼 된 게 벌써 신문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투기 세력으로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어떤 이유냐면 저금리, 금리 굉장히 낮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거의 2% 되죠. 그 다음에 유동성, 돈이 많아져요. 그 다음에 고분양가와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시장 기대 심리가 가중되고 있다. 분양가는 자꾸 올라가죠. 그 다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시장 심리가 기대가 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저금리 기조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서울주택시장에 유입된다. 이 언론에서 안전자산으로 서울에 있는 주택을 안전자산이라고 보도가 나오는데 글쎄요 우리가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건 들어봐도 서울주택이 안전자산이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 예, 옛날에 우리가 다 경험해 봤습니다. IMF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경제상황이 안 돌 때도 그렇고 이 경우에 서울주택이 과연 안전자산이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동영상하고 별도로 따로 발표를 하겠지만 저는 지금부터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빼고는 다 팔아라라고 주위에 얘기합니다. 예, 부동산 가격 내립니다. 분명히 내립니다. 그 이유는 다음 동영상 때 말씀드리겠지만 무조건 내리는 그 내리는 정도가 잘못하면 20, 30%에서 50%까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안전자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지방에 있는 사람은 지방 주택보다 서울에 있는 주택이 낫다. 이래가지고 지방 큰손들이 서울에 와서 주택을 사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언론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서울 주택시장에 유입되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M2 규모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M2 규모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M1하고 M2가 있는데 M1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의 합계를 얘기하고 여기에다가 정기적금, 정기예금 등 저축금예금 그리고 거주자 외화예금을 합친 게 M2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특정 매입을 위해서 동원될 수 있는 현금이 M2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증가된다는 얘기는 유동성이 증가해가지고 금값이 뛴다 그러면 금 쪽으로 몰리고 부동산이 뛴다 그러면 부동산으로 몰리고 이렇게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 돈이 가만히 보니까 부동산 쪽으로 올 것 같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이걸 좀 막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걸로는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보다 약 3.7배가 높고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양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5.74인데 분양가격 상승률은 21.02가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집값 상승을 촉발시키고 있고 또 이게 자꾸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전혀 실제하고 다르게 서울 집값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도 확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 주택가격 전망이라는 게 CSI가 있는데 CSI 이게 한국은행에서 나오는가 봐요. 이게 이제 19년 6월에서 1.01이었다가 7월달 된 게 1.12, 1.13, 1.17까지 117이군요. 101, 112, 113, 117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달에 137이 최고였는데 전고점을 향해서 자꾸 올라가고 있으니까 집값이 상승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릴 것 같다.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몰릴 수 있는 여건을 차단을 해야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를 것 같다. 여기에 이제 기인해서 보완 대책을 낸 겁니다. 보완 대책을. 그래서 지금 요인을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전국적으로 안정세인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다. 두 번째, 서울 거래량은 점점 회복되고 있고 그리고 갭 투자 이상 거래 그리고 의심 사례 등까지 증가되고 있으며 저금리, 유동성, 고분양가와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시장 기대 심리가 가중되고 있으니까 이 좀 문제가 된다. 이래서 이제 부동산 대책 보완 방안을 이번에 10월 1일에 내놨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을 분양가 상한제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안을 이제 보완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를 좀 더 효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바꾸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만 보완한 겁니다. 먼저 시장 안정대책 보완 방안으로서 내세운 게 첫 번째,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 및 상시조사 체계 운영. 이거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써먹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흔히 보시면 무슨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합동 점검만이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급습해가지고 하니까 부동산 중개사무실 문 잠가놓고 휴가 가버리고 없고 뭐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부터 12월 달까지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자금조달 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통일해가지고 일단 부동산 중개사무실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편법 정의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자금 출처를 의심을 해봐가지고 그걸 파갔고 그 다음에 계약신고 자체도 허위 계약신고하는 거나 업다운 계약 등을 하는데 이것도 다 점검해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시조사 체계를 운영해가지고 2020년 1월부터 계속해서 조사를 하겠다. 국토정보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건 지금까지 많이 해왔고 일시적으로는 중개사 사무소가 문 닫아버리고 간다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10월 1일 발표하고 제가 이게 주변에 막 이 내용을 알아보다가 답답해가지고 이 동영상을 만든 게 지금 10월 8일인데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이 문 닫고 갔다는 보도는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다. 약발이 이미 떨어졌고 이미 개인적으로 증여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모르겠지만 주동산 중개 사무실에 대해서 무슨 투기 세력 하에 뭐 온상처럼 여겨가지고 급습하고 이런 거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있으면 효과가 사라지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 보완 사항으로 대출 규제를 더 하겠다. 대출 규제 이미 많이 했습니다. 전 조치에서 많이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대출 규제 해놓은 것을 틈새를 빠져나가지고 이걸 하는 데가 있더라. 그러니까 거기까지 차단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10명인데 10명 사람을 해가 너 배고픈데 너 이거 빠져 해가 7놈을 배고픈 데서 빼버렸어요. 빵은 3개밖에 없어요. 뺐더니만 이걸 피해가지고 또 빵을 먹으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그것까지 손발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뭐냐? 첫 번째, 투기지구, 투기가열지구의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LTV를 규제하겠다는 거죠. LTV가 뭐냐 하면 밑에 보시면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에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에요.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면 만약 LTV를 40% 한다 그러면 내가 3억짜리 주택 가지고 있으면 1억 2천만 원까지밖에 대출을 못 받습니다. 70%면 2억 1천만 원까지 대출하는데 3억짜리 집 가지고 10억짜리 집 가져봤자 40%면 4억, 70%는 7억이죠. 그러니까 이게 퍼센테이지를 낮추면은 그만큼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대출받는 게 줄어들어요, 액수가. 그러니까 주택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대출받는 것을 줄여버리면 결국은 담보대출을 끼고 주택 살려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곧 담보대출 받고 주택 사는
그 수요를 줄일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냐. 최소한 안 올라갈 거 아니냐. 이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현행은 개인 사업자 중 주택 임대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에서 LTV 40%. 주택 임대업자가 주택담보대가 집을 살 때 40%를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매매업자도 이게 문제가 돼요. 매매업자도 매매해가지고 되팔더라도 이것도 어떻습니까? 임대가 아니더라도 주택 매수 세력이 되니까 이것도 잘라버리자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투기지구, 투기계열지구의 법인 주택담보대출 LTV를 구제하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개인만 해놓으니까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요. 주식회사 만드는 거 쉽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는 개인들이 몇 명이 모이든지 아니면 혼자만 해가지고 법인을 주식회사를 만든 다음에 그 주식회사가 매수자로 되는 거죠. 그러면 LTV 규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거의 많이 받아가지고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현행은 법인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 규제가 없는데 안 되겠다. 주택 임대업, 주택 매매업, 법인에 대하여도 LTV 40%를 규제하는 걸로 도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규제지역의 부동산 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건정서담보대출의 LTV 규제를 적용한다. 현재 같은 경우에 규제지역, 규제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투기지역하고 투기가열지구, 조정대상 지역까지입니다. 이 투기지역, 투기가열지역, 지구, 조정대상 지역까지 이거를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제한해가지고 규제지역 소대 신탁 관련 수익건정서에 따른 담보대출을 할 때 여기도 이제 40% 투기지역과 투기가열지구는 40%, 조정대상 지역은 60%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가가지고 다 손발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출 규제를 이제 좀 막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LTV 전용인데 두 번째가 전세대출을 이용해가지고 갭투자거든요. 자, 5억짜리 집을 전세를 4억을 끼고 나는 1억만 가지고서 전체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5억짜리 집이 1억이 올라가지고 6억이 되면 20%가 남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세 4억을 끼고 내가 1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면 100%를 수익을 받는 거죠. 물론 세금을 떼고 나면 상당 부분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막아버리면 매수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고 곧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유지될 거 아니냐 이 내용이죠. 그래서 현재로서 보면 현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를 하겠다 가구라든지 아니면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에 대해서 허가라든지 주택보증공사 허가라든지 주택금융공사의 전체대출 공적 보증 제한을 하는데 이걸 해가지고 그냥 이 가구 아니더라도 고가주택 시가 9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보증제도를 안 해주겠다는 거죠.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시장에서 흘러가는 내용이 이러니까 요걸 좀 줄이겠다. 결과적으로 뭐죠? 매수 세력을 줄이겠다. 대출 받아가 하는 사람은 대출을 못 받게끔 적게 받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 또 뭐죠? 이상하게 펌백 정리하든 하는 것도 그것도 밝혀내가지고 세금 막 때려가지고 그것도 움츠러들게 만들겠다. 그 다음에 중개업자 사무실에서 혹시 뭐 호가 올리고 이래가지고 하는 거 이것도 막 조사해가지고 이것도 줄어들겠다. 결국은 주택 매수 수요를 줄이겠다. 거의 어떤 의미에서는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좀 하겠다.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때에 지정하는 방식을 개선을 해서라도 좀 어떻게 막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19년 8월 2일 날 대책할 때 이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기존에 있던 것에 비해서 더 넓혀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같은 경우에 왼쪽에 보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 2배 초과하는 경우인데 여기는 그냥 현저히 높아 투기가열지구 지정된 지역은 하겠다고 되어 있고 왼쪽도 마찬가지로 이미 개선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시군 단위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게 되면. 예. 그래서 투기가열지구, 그럼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된 데는 다 적용되는 거 갖고 되어 있는데,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부작용도 일어나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도 집값이 오르는 데가 있고 안 오르는 데가 있습니다. 강북, 강남 차이 나고, 강동, 강서 차이 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방도 보면 투기가열지구 조정대상 지역도 시 중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할 적에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파리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에 일반 분양, 정비사업으로 나오는 것이든 아니면 일반 사업으로 나오는 것이든 예정 물량이 많거나, 그 다음에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하게 되는 지역. 후분양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야, 분양가가 관리 받을 바에야 차라리 지금 안 하고 후분양으로 돌리겠다 하는 지역은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해버리겠다는 거죠. 분양가 상한을 피해가 도망가는 놈을 잡아가지고 너 지금 분양가 상한제 때려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동별로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옆에 보면 핀셋 지정이라는 건데 콕 집어가지고 지정하게 돼요. 동별로.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하는 경우에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는 해소하면서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핀셋 지정하겠다는 거죠. 동로. 예, 금토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중 정비사업 이추, 그 다음에 일반 사업 물량 확인되는 등을 선별해서 지정하겠다는 거니까, 자, 예를 든다면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 전역을 지정해버려가지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면, 안 오른 지역도 분양가 상한제 걸리고, 오른 지역도 분양가 상한제 걸려가지고, 전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서울 중에서도 뭐 대치동, 그 다음에 청담동, 삼성동, 이런 데만 지정을 하면 거기만 분양가 상한제 받고 나중에 안 받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 가가지고 공급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공급을 좀 보장할 수 있지 않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경과 조치를 보완했는데요. 이걸 보시면 아주 좀 그렇습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조건 충족 시에 유예를 해주겠다. 6개월입니다. 기존에 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시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부터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면 그때 대해서 어떤 사업이든 막론 없이 분양가 상한제 다 하겠다고 했다가 설거머니 뺍니다. 어떤 거냐면 재건축 재개발은 사실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이 거의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지정해 놨어요. 예, 지정해 놔가지고 이걸 가청산할 정도로 분담금을 정해 놨는데, 갑자기 분양가 상한제를 때려버리면 관리처분 계획 끝나고 이사 가고 그 다음에 철거하고 난 다음에 착공하면서 이제 일반 분양을 하는데, 관리처분 계획 받았을 때 비해서 어떻습니까? 돈이 부담금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평당 4천만 원 주고 분양할 줄 알고 조합원당 분담금을 정해놨는데 관리처분 계획에서 4천만 원이고 2,800만 원 주고 분양을 하게 되면 분담금이 올라갑니다. 이게 폭발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폭발을 해가지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단지가 2단계까지 와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분석을 할 때, 야, 이거는 재건축 재개발을 봐준다기보다 그쪽에 있는 표심을 노려가지고 내년 총선, 2020년 총선 때 표심이 안 들어가게끔 만드는 거다. 이런 약간 조롱 섞인 비난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는 이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시행 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이미 받았거나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한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예, 그 조합 중에 시행령 시행 이후에 6개월까지 내만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적용을 제외해 주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려고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사 다 내보내고 철거까지 해가지고 착공한 다음에야 일반 분양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6개월이라는 것은 쉬운 기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 가는 데면 6개월 이상 걸리는 게 태반이에요. 예. 우리 조합의 이사 기간은 3개월 잡아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안 나갑니다. 주인도 안 나갈 수 있고 세입자도 안 나갈 수 있고, 그러면 변호사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인도소송이라는 걸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이제 인도를 받게 되는데, 그게 처음부터 시작할 때 6개월까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100%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다 나가면 모르겠지만 소송이 붙어버리면 이것도 거의
적용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역주택조합도 봐주겠다는 거죠. 지역주택조합도.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해가지고 얼마라고 대충 알고 들어갔는데 부정가상한제 갑자기 때려버리면 안 되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거나 받았는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 6개월까지 하면 제외해주겠다. 그 외에 나머지 사업, 일반 사업, 리모델링, 주택조합 사업 이런 것은 다 동일하게 시행되면 바로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부터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결국은 주택법 시행령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시행령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인데 시행령은 관할 부서에서 올려가지고 국무회의만 통과되면 되는 거니까 쉽게 이번 정부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분양 건축 공정 기준도 강화하고 민간택지 상한제 주택 기준도 좀 하겠는데 시행령 내용상에도 이 두 가지를 좀 손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후분양 적용 기준은 보면 지금까지는 지상층 골조공사가 3분의 2 이상 되면 후분양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 지상층 골조공사가 완료되어야만 후분양을 가능하도록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좀 이상해요. 공급을 늘리려면 언제 해야 됩니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건데 입주는 좀 있더라도 3분의 2 이상 당시에 일반 분양 받는 게 낫겠습니까? 골조공사 완료돼야만 일반 분양 받는 게 공급 물량이 더 많이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고 이거 효과를 노리려고 그러면 야, 네가 지금 일반 분양 안 하고 후분양을 하려고 그러면 한참 더 걸리니까 3분의 2 이상 할 때보다 완공되고 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그만큼 금융 비용이 늘어난다. 그럼 차라리 지금 일반 분양을 해라라고 이제 쪼우는 거죠. 쪼우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거주 기간에 대해서도 투기 세력이 달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 택지 상한제 주택은 5년 범위에서 거주 의무 기간을 부과합니다. 5년 살아라, 반드시 살아라. 그래서 거주 의무 기간 내에 이주를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우선 매입하거나 아니면 매입 금액 차등을 하든지 아니면 입주자 거주 실태 조사해가지고 좀 거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위반 시 처벌하겠다. 이런 건데 이거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 들킬 만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상담을 받아보면 야, 이거 다 돼가지고 그렇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뭐 소유권 이전하는 것, 양도에도 제한 이것도 다 공정서 가지고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거주 의무 기간이 부과되는 데도 가보면 딴 사람이 살고 있고 뭐 이게 행정기관이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다지 과연 이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2019년 10월 1일 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자, 첫 번째 보면 야, 정부에서는 여전히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구나. 관심이 없구나. 공급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꾸 줄이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자,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거나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뭡니까?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고 자꾸 줄이기에만 하고 있어요. 줄이기에만. 예전 같은 경우도 제가 국토교통부 자문변호사를 6년간 했고 경기도 공무원으로서 9년 동안 넘게 했습니다. 10년 동안 했는데 이게 정책 회의를 들어가 보면 정부가 어느 정부냐에 따라 가지고 인식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정부는 자꾸 주택 매수 세력을 줄이고 공급은 못 늘립니다. 왜냐하면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전국에 야산에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도심이지 않습니까? 서울, 뭐 부산, 광주처럼 도심이잖아요.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늘리겠다, 뭐 늘리겠다, 뭐 청년주택을 늘리겠다. 백날 해봤자 못 늘립니다. 못 늘려요. 왜냐면 땅이 없는데 뭐 땅이 없어요. 땅이 누구한테 가 있죠? 기존 주택에 가 있습니다. 그럼 기존 주택에 있는 사람한테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그 공급을 늘리는 게 뭐죠?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재건축 재개발을 해가지고 기존에 천세대 있는 단지는 1,500세대로 늘려가지고 500세대를 새로 분양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늘려야 되는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죽여요. 죽입니다. 그러면 공급은 자꾸 줄어든다. 자꾸 줄어든다. 예. 그래서 매수 세력을 줄이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죽이고
재건축 재개발을 줄이면 공급이 줄고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주택 매수 세력을 줄이면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보면 매수 세력을 줄이면 늘어날 수도 있겠죠. 매수를 줄이면 주택 가격 매수 세력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주택 매수 세력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주택 매수 세력이 많더라도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되면 주택 매수 세력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죠? 매수 세력은 늘어납니다. 자, 지금 현금을 최소한 10억 내지 20억 가지고 있어가지고 현금만 가지고 주택 매수 세력을 가진 사람이 1000명이다. 1000명이다. 그러면 이 1000명이 매수 세력이 아닙니다. 예. 만약에 주택 가격이 상승할 거라 그러면 세입자도, 전세 사는 사람도 땡빚을 빚어내는지 아니면 저소득자도 땡빚을 빌려가지고 주택을 사요. 자, 이제 일반 재건축 재개발 한다든지 주택할 적에 평형대를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50평, 30평, 20평 뭐 이런 데 평형대, 예. 제곱미터 나누면 이제 뭐 100제곱미터, 뭐 150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평형대가 이제 작은 것도 있으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적에는 밑에 조그마한 평수에 다 몰려요. 왜냐면 위에 그 분양받아봤자 제대로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적에는 땡빚을 내더라도 큰 거를 분양받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프리미엄이 더 크니까. 그래서 매수 세력은 움직인다는 데 대해서 정부가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꾸 매수 세력을 줄이려고 하는데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매수 세력은 항상 존재하고 있고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급 증가 없는 대책은 부동산 가격 상승 역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공급 축소로 전세 가격 상승을 유도해가지고 결국은 부메랑이 돼가지고 전세 사는 사람한테 올라와서 전세 가격이 더 뛰어요. 이거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동안 이제 국토교통부, 경기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하면서 다 이렇게 느껴보면 참 정말 잘못 판단하고 있다. 이게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고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닐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이 내용을 r119co.kr 홈페이지에 동영상하고 제 PPT를 PDF로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견해하고 다른 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살펴보시되 대신 이제 이번 대책 나온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알려드리기 했는데 시간이 벌써 하다 보니까 32분이나 됐네요. 자, 지금까지 끝까지 보신 분은 정말 따봉입니다. 예, 다음 기회에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재건축 재개발 중심, 그 다음 일반 부동산의 동영상 강의를 이제 전저히 올리면서 일반 부동산 투자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짬짬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